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정책통 시간입니다. 랩 2050 윤형중 대표하고요. 오늘은 정부의 물가 대책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니, 사과값 얘기가 스멀스멀 시작되더니 이게 대파 얘기로 번진 다음에 꺼지질 않고 이거 완전히 전국적인 정치 이슈가 돼버렸어요. 네. 이거 어떤 상황인가요? 아, 정말 이번 선거는 가히 대파 선거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예, 지금 뭐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지금 뭐 어디 파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대파였다. 예. 좌파 우파를 넘어서 대파가 문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예, 나오더라고요. 더 크잖아요. 예. 네. 아무튼 지금 그냥 이게 사실 농담할 문제가 정말 아니고요. 저는 이번 2024년에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대통령께서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 가가지고 이제 대파 한 단 흔들면서 이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이네라고 말한 게 네네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정도로 875원이었죠. 네. 875원을 잊지도 않아요. 그 숫자를. 어려운 네, 숫자인데. 잊혀지지도 않는 이제 그런 이제 숫자인데요. 뭐 상징적이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18일 꽤 됐습니다. 예. 그런데도 그러네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18일에 넘게 지났는데. 예. 오히려 지금 이제 더 커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근데 이게 뭐 당분간은 꺼지지 않을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같은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 그런데요. 지난 18일에 양재동에 있는 농협 하나마트를 찾아서 이제 파 한 단을 들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시장을 많이 봐봐서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고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일단 875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사람들이 굉장히 낯선 가격이었던 겁니다. 예. 대파 혹시 장 보실 때 대파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뭐 예. 5,000원 한 4,000원 해도 고맙다고 그렇죠. 하고 깜짝 요즘은. 놀라죠. 예. 막 6,000원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전에 뭐 1,000원, 2,000원 하던 때도 있었는데요. 예. 지금은 뭐 3,000원, 4,000원, 5,000원. 지금 물론 정부가 돈을 풀고 있어서 돈을 마트 쪽에 유통업체 쪽에 풀고 있어서 잠깐 이제 하락하는 현상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롯데마트에서 대파 한 단에 2,350원 걸었는데 오픈런 했대요. 오픈런, 다들 오픈런 100명씩 줄 하죠. 서고 예. 그랬대요. 그럴 만도 하죠. 예. 근데 지금 뭐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꼴로 지금 이제 여러 말들이 더 나오고 있는데요. 이 범죄 심리학자로 유명한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가 판단이 아니라 한 뿌리 가격이라고 이제 해명을 한 게 또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 성태윤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은 24일 KBS 출연해서 18일부터 농산물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예, 라고 발언했는데 마침 18일 날은 대통령께서 이제 판단 흔들면서 875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얘기한 그날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동선에 맞춰서 파격적인 할인 행사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아마 그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치른 모양인데요.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정말 정책 선거하기 정말 힘들다. 그리고 저도 항상 이 방송에서 여러 아이템을 고를 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의제보다는 뭐 우리 제작진의 여러 이제 의견도 잘 받은 것이지만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의제들을 다룰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네.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특히 근데 그런 얘기들을 억지로 살려보려고 이제 기후 위제나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했었던 게 지난번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었던 벚꽃 피면 김포가 서울된다. 목련. 예, 목련. 네. 예, 목련 피면 김포가 서울된다. 제가 그걸 좀 비틀어가지고 목련 피어도 절대 서울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기후위기 네네네. 때문에 목련이 빨리 피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든 정책 선거 아니면 기후 선거에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어려운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낸 것 같습니다. 예. 굉장한 능력이 있는 네. 분이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기후하고 연결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지금 이제 이번 물가 상승의 성격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이번 물가 상승은 일단 최근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2월 기준이 3.1%로 1월 때 2.8%에서 다시 3.1%로 좀 오른 추세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2년 전 인플레이션 국면이 왔었고 그때는 이제 4% 고공행진을 하다가
작년 이제 상반기부터 조금씩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에 다시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니 해도 과체류, 네. 채소류, 아. 과실, 채소류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물가 품목 성질별 동향을 보면요. 다른 그 제품들보다는 과실류의 물가 상승률이 그 전년 동월비로 40.6%입니다. 40.6%. 네, 40%. 예. 전년 동월 대비 1년 만에 40% 올렸어요. 네, 그냥 과실류라고 그러면은 뭐 사과, 배, 복숭아 같은 복숭아, 과일. 배, 뭐 네. 귤, 뭐 네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과일 종류를 의미하죠. 그게 한두 품목이 아니라 전체 품목의 평균이 네. 40%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채소류도 12.2%. 아. 그러니까 지금 3.2%, 3.1%의 그 평균이라는 것은 다른 품목보다는 이쪽 품목이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그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을 사실상 견인했네요. 그렇죠. 아.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바스켓에 들어가는 품목들이 한 450개 정도 되거든요. 네네. 450개 정도 되는데, 근데 우리가 좀 잘 기억을 좀 한번 그 되짚어 봐야 할 게, 코로나가 막 풀리기 시작할 때 물가가 급등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랬죠. 지난 한 10몇 년간 사라졌던 인플레이션이 거의 인플레이션이 사라진 줄 알았다. 20여 년간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찾아왔는데, 그때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 뭘로 설명할 것이냐, 막 이런 그런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했었던 이론 중에 하나가 채찍 이론이라고 채찍 이론. 네, 한 2년 전엔 잠시 좀 활발하게 이제 언론지상에 등장했었던 이론인데요. 혹시 그 기억하시죠? 채찍 이론. 아, 네. 설명 좀 해주시면 예, 좋겠어요. 예, 가물가물합니다. 네, 채찍이라는 게 일단 손잡이에서 힘을 주는 그 손잡이에서는 힘을 작게 줘도 채찍에 맞으면 아프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것처럼 그 이제 공급망 사슬에서 어느 한쪽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공급망 사슬의 영향이 연쇄적으로 지속되다 보면 다른 쪽에서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단 뭐 화장지를 100개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가 100개 만들려면 한 재료의 재고를 어느 정도 쌓아두잖아요. 보통 100개 만들려면 400개 정도 재고를 쌓아놓는다고 가정해 보면은 갑자기 이제 공급량이 이제 수요가 늘어가지고 200개를 생산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재고량을 한 이제 그것보다는 뭐 선형적으로 뭐 500개, 600개가 아니라 한 800개 정도 마련해 놓게 됩니다. 근데 800개 정도 마련해 놓게 되면은 그것에 연쇄적으로 그 800개를 또 조달하기 위한 제품, 네. 또 거길 또 조달하기 위한 다른 제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연쇄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갑작스러워 특정 시기에 몰리게 되면은 일종의 병목 현상 같은 현상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는 이런 채찍 이론 가지고 물가 상승의 원인을 이제 설명하는 경제학자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100개 물건을 사람들이 확 사려고 하면 이게 뭐 협력업체 2차, 3차 막 건너가면서 더 재료나 그 장비를 준비해 놔야 되니까 네. 200개, 400개, 800개 그렇죠. 수요가 결국은 생긴 것처럼 돼가지고 원자재 시장에 가면은 엄청나게 막 소유자들이 몰려서 서로 살려고 하면서 가격이 막 오르고. 그렇죠. 예. 뭐 그게 채찍 이론이에요. 예. 여기서 채찍 한 대 딱 때리면 때문에 쫙 퍼지듯이. 아,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논의도 사실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아주 쉬운 이유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죠. 아, 네. 예. 그래서 이른바 원자재발 물가 상승, 뭐 좀 더 단적으로 얘기하면 전쟁발 물가 상승이라고 네.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가장 물가가 많이 오른 품목은 뭐니 해도 석유류였습니다. 네. 그래서 딱 2년 전으로만 돌아가 보면 2년 전 2022년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1%. 그러니까 이번에 3.1%였는데 그보다 1%포인트가 높잖아요. 4.1%의 물가 상승률에서 품목별로 따지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이 석유류였습니다. 석유류의 인상률은 무려 31.2%. 아까 과실류가 40% 네, 올랐다고 네. 했잖아요. 하지만 석유류는 과실류보다 더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물류에도 석유가 들어가게 되고요. 네, 네, 네. 많은 원재료, 뭐 플라스틱이나 많은 원재료에도 그 석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석유류가 인상하게 되면은 전반에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물가 상승의 성격은 그 이전의 물가 상승의 성격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그런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게 그 두 가지 때문인가요? 석유 같은 에너지하고 과실료 같은. 근데 이제
그 품목별로 보면은 과실류랑 채소류가 많이 올랐다. 또 곡물류도 좀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상대적으로는 좀 과실류보다는 덜 올랐지만, 네. 근데 우리가 과실, 채소, 곡물 이 품목들이 왜 올랐을까?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사회자께서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는 기후위기. 기후위기입니다. 그렇죠. 네네. 이 사과는 대표적인 혼행성 작물이라고 해서 네.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산지는 어디로 알고 계세요? 가장 대표적인 산지요? 네. 어디죠? 뭐니 해도 대구였잖아요. 아, 우리나라에서 예, 대구 사과였죠. 예, 대구 사과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강원도가 대표적인 사과 산지가 되었고, 오히려 남한 최북단인 양구 사과, 강원도 양구 사과가 그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오프닝 멘트에서 농촌진흥청 자료를 인용해 주셨는데, 농촌진흥청이 발간한 자료들에 의하면은 2030년 정도만 돼도 영호남 지역에서는 사과 재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건 좀 그 충격적인 예측인데 2070년에는 대한민국 사과가 소멸할 것이라고 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멸하게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쭉 가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지금 사과 가격, 채소류 가격 이런 문제들의 성격을 지금 좀 다시 한번 재규정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그 도대체 기후 위기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이 공기가 그 온도가 뜨거워진다, 이걸로 해서 날씨가 자주 변한다, 이런 문제들이 자주 지적됐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어떤 고통을 주느냐, 가끔 이제 재난이 일어나는 거 말고는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가장 단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영향을 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첫 번째 기후 위기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그 그렇죠. 사건이 아닐까 싶고요. 기후 위기발 인플레이션이 이미 왔었는데 그것을 잘 이렇게 정치권의 화제가 되지 않다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그걸 정치권의 핵심 화두로 꺼내 주신 거죠. 그래서 기후 위기발 인플레이션이 사실 이번 대파 파동, 그 대파 스캔들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제 성격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발 인플레이션. 근데 거기다가 대통령께서 대파 875원 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사실 총선을 앞두고 정치 이슈 겸 정책 이슈가 되어버렸네요. 맞습니다. 네. 그거는 어쨌든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선회를 하자면 이 문제를 잘 풀어가면 뭐 좋은 결과인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측면은 상당히 있죠. 그동안 정치권에서 주요 의제가 그동안 공천을 어떻게 했느냐, 네. 혹은 그전에는 뭐 합종 연행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것이 주된 화제였었잖아요. 근데 지독히도 정책이 등장하지 않는 선거라는 이제 표현까지도 등장했었는데, 근데 그 대파 파동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물가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이제 정책 그 선거의 핵심 화두가 되었고, 지금 여야가 그 어디를 막론하고 지금 물가 대책들을 이제 확 쏟아내면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일단 정부에서는 잘 대응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정부 대응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게 그 물가만큼 정책적으로 다루기 또 어려운 의제가 또 없습니다. 예, 그 물가 문제는 아마 기재부도 그 내놓는 발언이나 정책과는 톤과는 달리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물가 문제 다루기 정말 어렵다는 것을. 하지만 본인들이 어렵다라고 인정해버리면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니까 이제 그렇게 인정하진 않지만, 이 마땅한 정책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게 또 물가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등장했던 그 정책 수단들을 잘 이제 돌아보면은 그 옛날에 이제 어느 품목별 뭐 사무관, 뭐 사과 사무관 뭐 이런 식으로 뭐 사과 국장, 뭐 짜장면 국장 뭐 이런 용어들도 등장했어요. 라면 서기관, 뭐 빵 서기관 이렇게 등장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품목을 가지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물가가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감시하는 형태, 그거가 아니면 그 여태까지 등장했었던 정책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물가 문제가 가장 핵심 화두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다룬 정책이었거든요. 그때 등장했었던 정책들은 이런 정책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관세, 수입 물품의 특정 물품의 관세를 뭐 면제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커피나 코코아 원두의 부가가치세를 갑자기 면제를 해준다든지,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감세해주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의 정책들을 집권하자마자 막 발표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여론도 싸늘할 뿐더러 물가에 아무런 영향을 그렇죠. 미치지 못하는 네. 거예요. 관세나 부가가치세 감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판매자들에게 그 부담을 좀 덜어주는 효과는 있으나 판매자들이 그 덜어진 세금만큼 그대로 판매 가격에 반영돼야 되는데 그 판매자들에게 그런 이제 선의를 기대하고서 정책을 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네, 네. 지금 사실 지금까지 했었던 제일 중요한 정책은 그래서 뭐니 해도 늘 그 제가 이 방송에도 여러 번 얘기한 유류세 네, 유류세 네. 인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의 물가 대책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단 한 가지만 꼽아보자라고 한다면은 유류세 인하밖에 거의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거의 단 하나의 정책 유류세 인하만 있었었는데 지금은 다시금 이제 유류세 인하가 그나마 어쩔 수 없이 내세웠던 거는 석유류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과체류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놓는 정책들은 단기적으로라도 지금 어떻게든 선거 때라도 가격을 낮춰야겠다라는 이제 인식으로 유통업체들에게 보조금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소비자들에게 단기간의 상품권 같은 걸 제시를 하면서 그 물가를 좀 낮추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 정책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틀은 인플레이션 몇 가지 교과서에 나온 원인이 있잖아요.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코로나 때 벌어진 일이고 실제로.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는다. 그러면 그 문제는 고금리로 보통 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 빨아들여서. 중앙은행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코로나 때 소비 못했던 거 보복 소비한다고 소비자들이 막 몰려들어서 소비하고 그거는 수요가 증가해서 인플레이션 벌어지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공급을 잘 하도록 해가지고 뭔가 맞춰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공급 증대 정책을 막 펼치잖아요. 기업을 지원하고 뭐 특정 품목에 대해서 투자가 일어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보통의 틀인 것 같아요. 돈을 조절하거나 공급 물량을 조절하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금리는 손을 못 대고 있는 거고 공급 물량도 조절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계속 어떤 품목에 대해서 딱 찍어서 그 품목 가격을 낮추겠다고 하면서 지원금을 주거나 특히 유류세처럼 이렇게 세금을 낮추거나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게 전체적인 틀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본질은 못 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물가 정책의 컨트롤을 하는 기재부가 아니라 사실 한국은행, 중앙은행이거든요. 네네. 근데 금리를 통해서 바꾸는 것인데 또 여기서 문제 중에 하나는 한국의 중앙은행은 마음대로 금리 결정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연준이 어떤 금리 정책을 가져가느냐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금리를 조절하는데 우리가 안 따라가면은 우리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다 그래서. 또 문제가 그 금리를 통해 조절하는 것은 수요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수요도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공급발이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했었던 원자재발. 예. 네네.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이다. 그거하고 농수축산물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동안의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은 이제 수입하는 원자재, 특히 이제 석유류들의 이제 문제들이었고요. 물론 그것들이 지금의 그 뭐 과일 가격이나 채소 가격에 뭐 영향을 아예 안 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그거는 좀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도 석유는 쓰게 되니까요. 그래서 약간 영향을 줬지만 그것보다는 그 아무래도 이제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한국에서 이 기존에 그 잘 생산할 수 있었던 것들의 그런 과일이나 채소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이 이제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감소한 거를 늘리지 못할 바에는 그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할인 지원금이나 뭐 그런 것들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효과가 있죠. 예. 그거를 자랑한 거죠. 그 성태훈 정책실장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얘기했다는 거는. 예, 그 유류세 인하를 해줘도 당연히 그 모두 다 반영되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학술적으로 이미 실증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해줬을 경우에 실제로 기름 가격에 몇 % 영향을 미치는가. 대부분의 연구는 절반도 판매가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류세 감세가 연간 기준으로 보면 한 8에서 10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적지 않은 크네요. 금액입니다. 근데 그 정도는 우리가 그 별 문제 없이 정부가 인하해 주는 것을 계속 받아들여 왔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내놓은 정책은 1,500억 정도를 들여서 납품업체의 절반 정도인 750원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주는 할인 쿠폰 450억 원 정도를 풀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마트 가서 그런 쿠폰 같은 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농축수산물 상품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네. 네네네. 맞아요. 그거를 저도 살려고
그 이제 그거 되게 사기 어려운데. 온누리 상품권 파는 이제 플랫폼에서 판다고 제가 엊그저께 이제 뒤늦게 그 소식을 입수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다 소진되어 그렇죠. 있는 상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좀 미리 아는 사람들만 또 미리 좀 이렇게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금방 소진될 정도로 그렇게 좀 한시적인로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인 거죠. 그래서 그 아마 뭐 기재부도 정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효과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아마 그 선거가 지금 뭐 보름 정도가 남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까지 지금 그 응급 처방 정도를 한 정책이 아닐까라고 네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은 그 아마 선거 이후에도 그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드릴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단기적인 대응은 그다지 큰 효과가 없어요. 예, 이게 우리가 감기 걸렸다고 해가지고 감기약 먹는 거는 그 이제 단기적으로 치료약이 아니잖아요. 네네. 증상을 잠깐 완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 감기를 걸린 사람은 나쁜 체질과 나쁜 습관을 이미 갖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체질과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을 병행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체질을 바꿔주는 정책이 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농업의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 일단 기후 환경에 맞는 작물들을 그 한국적 상황에 맞게 어떻게 재배할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저보다 이제 농업 전문가들께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우리의 농업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기후 대응을 또 어떻게 하느냐,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이미 뭐 1.5도씨를 막는 거는 늦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하지만 늦었다고 했을 때도 행동을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같이 병행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먹거리를 어떻게 생산을 했다가 이제 전략을 바꿔 나갈 것인가,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농업 구조 바꾸는 것도 기후 대응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적응 전략이라고 할 수 맞습니다. 있고, 예. 기후 변화를 막으려고 하는 정책도 펴야 되겠죠. 뭐 재생에너지 더 늘리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 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또 소득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물가가 올라도 좀 구매를 하실 수 있게 구매력을 늘려주자는 대안인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코로나 재난지원금 제한자이시기도 한데 네. 처음에 나오실 때 소개해드렸는데 맞습니다. 네. 제가 비슷한 건가요? 재난지원금하고? 재난 기본소득의 이제 최초 제안자로서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조금 그때와는 좀 다른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는 그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의제가 통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가 다 이제 그 좀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대미문의 코로나라는 전염병이었고요. 두 번째는 총선,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복합적인 상황이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아닌 코로나 상황이 물가로 딱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코로나 때만큼 전대미문의 상황인가? 그리고 사실 정책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정합성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그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물가가 올랐을 때 전 국민에게 그 지원금을 주자라는 이제 그런 의견은 자칫하면은 이게 물가를 더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우려도 낳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재난지원금 논쟁 때 저는 열심히 얘기했고 또 김경수 전 지사도 같이 얘기했지만 사장된 논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그 연말정산 때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라는 제안을 같이 내놨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한다면은 그 풀린 돈도 어느 정도 또 회수도 할 수 있고 또 선별적 지원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되거든요.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그 해에 돈을 더 많이 번 분들은 나중에 더 그렇죠. 세금을 조금 더 걷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의 선별적인 효과를 직접 어려운 분들을 찾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본소득이 그런 식의 형태거든요. 네네. 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두는 체제를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가까지도 같이 고려하고 있는 재분배 시스템인데,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해왔지만 그 굉장히 공론화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하지만
지난 재난지원금 그리고 이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도 사실 어느 정도는 그런 이제 맥락에 있는 제안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래도 한동안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 얘기를 안 하다가 민생회복지원금 얘기하는 거 보고 아 그래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진심이고 원래 약속했던 걸 계속 지키려고는 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물론 뭐 그 논의 과정은 말씀하신 대로 네. 여러 과정이 있겠죠. 반대도 많을 거고 그렇지만 일관성이 있다는 면에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기본소득 연구자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얘기를 정리해 보니까 어쨌든 지금 정부의 이 물가 대책은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은 약간은 약간 이상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대파 흔드는 이벤트를 통해서 문제 제기된 측면이 있고 그거 자체는 괜찮은데 대책은 굉장히 대증적 요법이다. 단기적인 대책이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듣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중 랩 2050 대표님하고요. 물가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